이런 생각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상황이 절정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돌파가 필요하고 또는 뭔가 피해보가 필요한데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큰 논란이 없는 부분이지만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한 설명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는 일단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최종 여부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결국 헌재가 이거를 결정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결론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1차 변론의 길에 아마 그거를 밝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은 그 전에 어떤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밝힐 필요가 없어 보이고 변론기일에 아마 밝히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법적으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에 두 분 다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똑같은 법조인들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도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점이 조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러한 그 범죄 행위들이 주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주된 쟁점이 아니고 최서원 또 최순실 씨를 통한 그 어떤 비선 실세 그래서 어떤 국가 권력을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남용했다. 라고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범죄 행위는 성립하든 말든 가장 큰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이 탄핵은 사실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 제명이 어마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고 그래서 실제 탄핵 소추안 가결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내란죄 프레임에서 이제 한번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거의 진짜 그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심대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께 그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이라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은 내란 행위, 개별적인 행위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거든요. 국회를 무력화의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내란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판단, 즉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헌을 선포하고 개헌 포고령을 발령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법적 주장이다 이렇게도 또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교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하자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건데 중앙지법에서 체포나 시작해가고 발부되면 지가 중앙지법에서 이래서 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청구하지 말고.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대통령 측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잡아 그냥. 네, 조금 전이 낮 1시 40분쯤부터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인 2시 40분까지 1시간 정도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사전투표 영장을 신청하거나 기소하면 절차 연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서를 붙였습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연할 수 없고 꼭 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관련 이의신청도 기각했던 만큼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요구에 따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대통령 도피설도 제기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죠. 그거 뭐야? 네, 앞서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그거 이미 못 다른 도망가. 곳으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변호인들이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면서 벙커있네? 관련 의혹을 거짓 땅굴, 선전 땅굴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야, 땅굴 않았습니다. 파가지고 윤석열 북한 대통령이 국정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투입된 군인도 28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이미 검찰은 국회와 그 주변에 투입한 군경만 2,500명이 넘었고 대통령이 이를 야, 통해 5,000 국회 명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특별한 입장 없이 영장 집행 계획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아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경찰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어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경찰은 줄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온 만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물리력 동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세부 계획은 경찰이 주도해 수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선 경호처가 버스 여러 대를 동원해 관저로 향하는 입구를 봉쇄하고 관저 주변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한 만큼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경호처가 이번에도 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에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형사기동대 등 더 강한 인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다만 특공대 투입은 자칫 대규모 충돌 우려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호처장 등 주요 간부들 줄줄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죠. 네, 경찰은 앞서 소환에 불응해온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소환하라고 세 번째로 통보했습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 처장은 앞선 소환 요구에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려고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아직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는 엄중한 시국이라 관저를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 처장과 김 차장 모두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서 며칠째 몸살을 앓고 있는 곳 바로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인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창간 집회에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분명히 저 시민들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는데 저기 빨갱이 새끼들 수백,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이다 보니 집회에 사용됐던 피택과 같은 도구를 비롯해서 이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보여지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화장실 사용 문제로 주변 상인들과 시간이가 벌어지는 노상방뇨도 종종 목격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소음 문제로 심각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모습부터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인근 집회까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이 수일째 왜냐면 저기 한복판 아니에요? 또 한남대로 여러 차선을 경로하고 진행된 집회 시위로 인해 일대 교통도 막히됐습니다. 이 한남대로는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지역 환승 정거장인 만큼 불편을 더 극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나 도로 전체 점거 등 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거기에 따이세요. 엄중한 처벌을 방송에 틀어놓지. 있고요. 거기 이런 한강도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서울시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방침 또한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지휘 책임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관저에 추가 경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공직자라면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8조 원대를 예상했던 증권가가 7조 원대로 전망치 낮췄지만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한 6조 5천억 원으로 진정 찍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CEO 최근에 23일 나오면 고대역 근데 메모리를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고 설날 때안 오고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어쩔 수 먼저 없죠. 삼성전자 저 핸드폰. 4분기 실적부터 원래 알려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 3분기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매출액도 75조로 3분기 대비 5.2% 하락했습니다. 앞서 증권사들은 모바일 업황 둔화와 메모리 공급 과잉, 반도체 수박 생산을 뜻하는 파운드리 가동이 하락되는 이유로 삼성 영업이익이 7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보다도 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먼저 메모리 사업은 기존 메모리 제품의 수요 약세 속에서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연구개발비가 늘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비용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실적 감소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모바일 등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가동률 하락과 연구개발비 증가로 실적이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마케팅 비용 증가라든지 신제품 출시를 앞둔 비수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삼성전자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 CEO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해 현재 테스트 중이고 성공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화요일 다음날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테스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25관이 새로운 거다. 헌신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지금은 디램을 풀리기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부가 고성능 제품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테스트를 받는 중입니다. 앞서 황 CEO는 지난해 3월 엔비디아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도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는데 10달 넘게 여전히 테스트 중인 셈입니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1% 이상 하락한 채 출발했지만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최강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요즘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그야말로 독감 기상입니다.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고 있고 증상 또한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죠. 국내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73.9명으로 3주 전인 12월 초보다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남궁인 이화여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체감상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할 수 없던 그 마지막 시기를 보는 것 같다며 응급실에서 맞이한 심각한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아버지가 걸음을 못 걸으신다,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신다, 또 친구가 거절했다, 기절했다, 요로 감염이 재발한 것 같다. 이런 증상을 호소한 환자들이 모두 검사의 결과 독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독감에 걸리면 고열과 오한, 눈통, 인후통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전문가들은 이미 독감에 걸렸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맞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이 워낙 H1N1, H3N2 두 개인데 두 개가 같이 유행 잘 안 하는데 지금 같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걸렸더라도 다음에 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2월 이후에 B형도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 걸렸더라도 맞으셔야 되고요. 안 걸린 분들은 반드시 빨리 서둘러서 맞으셔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만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생 6개월에서 13세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백신도 안 맞아도 돼요. 주소지에 헬스장 때문에 맞은 전국 거지. 지정 헬스장 의료기관에서 못 간다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 도움이 우리 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질 텐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홍제천 폭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일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가요? 내일 중. 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에 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밤사이 기온이 9도가 지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러냐 말할 때마다 문제는 입김이 내일 낮에도 실내인데도 입김이 나와. 내일 한낮의 서울의 체감 온도는 그 영화 때문에 이제 거기 머물겠습니다. 가서 지금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는 만큼 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면서 근데 그 기찻길 거기서 찍는 사람이 없어. 거기가 의미가 있어.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산가는 한파 경보인데요. 내일 아침 춘천이 영하 15도, 서울은 영하 12도, 하우비는 대구는 영하 3일짜리 가는 게 7도까지 낫잖아. 떨어지겠습니다. 방법적. 낮 기온도 서울은 영하 7도, 광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에 그치면서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릉 속 충청 이남에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으로 강한 눈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전특보도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전북과 강릉에는 모레까지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충남 서부는 금요일까지,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을 보인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어젯밤부터 청주 지역에 내린 눈으로 청주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2편이 인천공항으로 퇴항했습니다. 청주공항은 필리핀 클락에서 출발해 오늘 오전 6시 반 청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로케이와 오전 7시 반 청주 도착 예정이던 항공이발 비엣젯 항공편이 활주로 제설 작업 문제로 인천공항으로 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현재 제설 작업이 모두 완료됐고 인천으로 회항한 항공편 모두 청주공항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서천군 화양면의 교차로에서 고속도로 제설을 마치고 나오던 제설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신호등에 설치된 전신주가 쓰러져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제설차가 우회전을 하다 실려있던 모래가 한쪽으로 쏠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모레 오전 10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오는 11일에 3차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더불어서 이진아 경기안전본부장에게도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라는 공조보도의 속보가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서해안의 폭설의 원인 그리고 한파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YTN 기상재난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은 지금 추위만 이어지고 있는데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눈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네, 화면 보실까요? 이 북서쪽에서 이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충남과 호남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구름의 상황을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일부는 강하게 발달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렇게 약한 상태로 섞여 있어서 어떤 구름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눈이 강하게 쏟아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신천과 부안 등 전북 지역에서는 15cm 안팎의 눈이 쏟아졌었고요. 충남 서천과 경남 함양 등 영남 서쪽 지역에서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해 쪽에 이렇게 눈구름을 만들어주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 찬 공기가 바람을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와 바다의 온도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기 상층 흐름이 정체된 탓에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톱니바퀴처럼 제자리에서 돌면서 영하 4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미끄럼틀타듯이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층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대기 하층에서는 북서쪽의 시베리아 부근의 찬 대륙고기압을 강하게 발달시켜서 우리나라로 차가운 공기를 지속해서 내보내는 건데요. 하층에서도 워낙 공기가 차가운 탓에 바다와의 온도차가 30도 이상 벌어지면서 강한 구름이 지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잠시 속보 전해드리고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전적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건의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의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부용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해안 눈 상황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에 폭설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수도권과 이번 서해안 폭설의 원인은 비슷합니다. 이 대기 상층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찬 공기가 하층으로 계속해서 내려왔고 이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발달한 구름이 들어온 건 똑같은데요. 이 문제는 한파입니다. 11월엔 춥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기 하층 공기는 여전히 따뜻한데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저기압이 11월에서는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진 않고요. 이 11월에는 구름대를 품고 있는 저기압이 지났던 곳이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폭설이 쏟아졌던 거고요. 이번에는 한파가 더해지면서 하층에도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춥습니다. 이미 찬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더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라서 저기압이 만들어지진 않고요. 이 바람 따라 북서풍을 타고 충남과 호남 부근으로 눈구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바람 방향이 눈이 내리는 구역을 좌우하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내린 눈 상황인데요. 충남과 전북, 전남 일부에만 이렇게 눈이 몰려있죠. 이 북서풍 중에서도 이 바람이 충남과 전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호남 지역이라도 이렇게 전남 남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쏟아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 폭설이 쏟아진 곳 중에서 지금 전북 지역에 앞으로 30cm가 더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구름의 분포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보라색이 눈구름인데요. 이 충남과 호남에는 내일 밤 그리고 모레 새벽까지도 이렇게 눈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눈이 쉬지 않고 강하게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강약을 반복하면서 계속 내리겠는데요. 어제 예보에서는 내일까지 전국에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미 많이 눈이 내린 상황에서 새로 나온 예보에서도 여전히 전국에는 30cm 이상,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점이 내일에서 모레 새벽까지로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내린 양보다 앞으로 내릴 눈이 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 건데요. 특히 내일까지 일시적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때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많은 눈이 내린 곳에 또 많은 눈이 예보된 걱정에게 아무래도 좀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거운 습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다 보니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눈의 한국은 습기가 많은 습설입니다. 이 눈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문제는 기온이 낮아서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버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눈이 계속 얼어버리는 상태에서 더해서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 어디가 위험한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보송보송해서 미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밟았다가 그 아래가 빈털길이 되면 그대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쌓여있는 곳에 특히 조심하시고요. 가능하면 제설 작업이 잘 되는 길을 통해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 눈도 내리고 오늘도 사실 꽤 추웠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굉장히 많이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폭설 원인 살펴보면서 이 대기 상층 흐름이 정체돼서 저기압이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상층 찬공기를 하층으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층 일기도 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여기 있고요. 네, 이 부분이 한반도고요. 잠시 색깔을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 바로 위에 이렇게 땅콩 모양의 동그란 덩어리 두 개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상층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를 품고 있는 저기압인데요. 이 중에 이 왼쪽 동그란 저기압 덩어리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로 이렇게 넘겨보게 되면요. 이 덩어리가 점점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가장 추운 한파가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네, 출근길에 옷 든든히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파특보가 이제 확대 강화되면서 서울에도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원래 추운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해제되기를 반복했지만 이 서울은 큰 추위가 없었던 탓에 발령되지 않았다가 오늘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한파특보의 기준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우선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두 번째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이번 한파특보에 해당 사항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과 모레 영하 12도로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체감온도가 우리에게는 관건인데 체감온도 영하 18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추위인데 이게 사람마다 좀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몸이 떨릴 정도로 춥지만 이 열이 많은 사람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체감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실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있는데요. 2001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한 공식인데 실제 인간이 느끼는 추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바람이 체온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이 기온과 바람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체감온도는 결국 바람이 좌우하는 거라서 바람이 강해질수록 체감온도는 낮아지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온과 체감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 이 맨살의 공기만 따가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는 이 수도관 물속 온도도 0도 이하로 떨어져서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얼면 부피가 9% 이상 증가하면서 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질 수가 있는데요. 이 동파 사고를 방지하려면 계량기 함 내부를 헌옷이나 솜, 뽁뽁이 같은 보온재로 채워줘야 하고요. 장시간 외출한다면 수도 꼭지를 약하게 풀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봤던 상층 일기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내일은 우리나라로 내려왔다가 점차 이렇게 동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모레인 금요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10일 6일 그러니까 새벽 6시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붉은색의 공기 덩어리들은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기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밤 사이에는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까지 겹쳐서 모레 아침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추위 강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주말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모레 아침까지는 추위 대비 단단히 대비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단 기술의 장벽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네, 올해 CES에선 지반을 넘어서 자동차와 선박에 올라탄 인공지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전자 전시장에서 남대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움직이는 시선에 따라 건물과 외국어 표지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받으니 경고등이 켜집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아예 인공지능 기반을 통째로 옮겨놓은 캠핑카도 타봤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이제는 차 속으로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렉싱 모델죠? 자, 대박이다. 캠핑카도 이제 발전. 삼성전자는 TV와 가전 신제품 대신 자동차와 배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 신제품이 안 지반을 원격 제어하는 기술이 선박까지 확장됐습니다. I'm most excited about the new ways AI is being put into the physical world this year. 자동차의 정통 가호 현대모비스는 휴먼테크,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담았습니다. 운전자가 눈부시지 않게 시선에 따라 내부 조명을 맞춰주고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릴 일이 없도록 차 앞유리에 특수 광학 필름을 장착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이제 정면이고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운전 안정성이 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는 스마트 도시 우군시티 1단계 건설을 완료했고 올가을 100명이 입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이고 드론이 늦은 밤 안전을 지켜주며 교통체증 없이 에어택시가 오가는 도시입니다. 업종과 영역을 뛰어넘어 더 나은 이동을 위한 혁신이 올해의 CES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워싱턴 DC를 지났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에 대한 확신을 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보이는 조선업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 미국 방문에 나선 안덕근 산업장관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조지아주입니다. 현대차그룹과 SK온, 하나큐셀 등 우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서 안 장관은 탄핵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우려 해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투자가 집중되고 앞으로 우리 경제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명관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확신을 시키고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만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기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에 이어 워싱턴을 찾은 안 장관은 오는 10일까지 머물며 우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 출신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드 영상면 같이 최근에 그 조선업 강화 법안을 발의하셨던 분들 비롯해서 관련돼 있는 그 싱크탱크의 강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목받고 있는 이 조선업 분야 관련해서 한미 조선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10월에는 미국 해군과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정부 인사인 안 장관은 안정적인 한미동맹과 대미 투자 등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통상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양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산업 분야에서 좀 더 과감한 제안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저 방국의 주마시장이지. 저는 아마 사형 선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거기 백화점이 더 싸. 선고가 내리는 것은 시장이 싸야 되는데 백화점. 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짜 사람.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거 아니야? 파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돌아와서 우리한테 보고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할 것이고 위헌성 여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윤석열 씨는 파면이 100%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worry, be happy.